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상상인증권의 백영찬 리서치 센터장님 처음 오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특히 화학 베스트 애널리스트. 네. 유가 정말 잘 보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네, 그렇게 너무 칭찬으로 시작하네. 했었는데 센터장 하고 나선 다 브로더하게 보는데 네네네. 일단 그래도 제가 원래 했던 화학 정유, 뭐 원유, 원자재 이런 네, 쪽으로는 계속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화학도 막 2차 전지 산업까지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보시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근데 우선은 네. 최근에 좀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네, 예. 우상향하고 어제도 있고, 80% 계속 넘었고. 꿈틀꿈틀하고 있고. 네. 지금 3대 유종이 다 이제 80달러대 넘어섰죠. 네, 예, 예. 특히 브렌트유가 막 86달러 막 이렇게 가기도 네. 하고. 유가가 이 강세를 보이는 원인부터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예. 수요 공급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재화 용역도 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한 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경기 침체 얘기가 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죠? 네, 금리를 2년 동안 올려왔고 예, 그 후유증으로 기업이라든가 가게의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있으니 네, 경기가 올해 더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원유 수요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작년보다는. 네, 근데 유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네, 그 이유는 결국 공급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공급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왜 중요하냐면 독자들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가가 단순히 그냥 뭐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서 내 차에 기름값이 오르게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이것이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꾸 노이즈가 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만약에 유가가 어느 날 갑자기 90불로 갑자기 뭐 일주일 동안 상승해서 했다 그러면 금리를 못 올릴 수 있다는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실생활에는. 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거고. 그렇겠죠. 그러면 또 우리 뭐 대출 부담도 그렇고 금융시장에도 또 악영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까요? 빠질까요? 빠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원유 가격이 오를 거를 베팅해서 원유 선물을 구매하거나 원유 선물 ETF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유가는 당분간은 좀 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예. 잠깐 화면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왼쪽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 및 미완결 유정이라는 건데 네. 사실 또 이게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DUC라는 게 뭐냐면 develop, but 쉽게 말하면 아직 개발은 했는데 아직은 개발이 uncompleted. 디벨롭 됐지만 아직 언컴플리트 완공되지 않았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네. 원유를 시추할 때 수직으로 시추를 하면 예. 기름이 있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럼 그 다음은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원유가 이렇게 밑땅 속에 깊이 박혀 있다가 원유를 갑자기 뽑아내면 그 공간이 비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아,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물리학적으로. 그죠? 이 안에 어떤 압력이 있었던 안에서 압력을 빼면서 원유를 뽑아내면 요 안에 빈 공간 생기면 하중에서 무너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원유가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게 제일 어렵고 발견한 다음에는 보강 공사를 해야 돼요. 원유를 캐면서 계속 뭔가 힘을 박아줘야 된다고요. 네네네. 그걸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유가 있고 얼마든지 캘 수 있는데 예. 일단 유가를 보면서 캘까 말까 고민한 원유 유종들을 미완공 유종이라고 보면 되죠. 어허. 근데 이 미완공 유종이 왜 중요하냐 보시면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엷은 하늘색이 미완공 유종인데 네. 미완공 유정이 작년에 이렇게 계속 줄어왔어요. 예. 그죠? 네. 2020년부터 코로나 직후에 2020년 한때는 보시면 이게 뭐 9,000개 넘다가 지금 뭐 5,000개 미만까지 빠졌잖아요. 예. 왜 미국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미국의 동기간 동안 원유 생산량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예. 그럼 미국은 또 원유 생산을 왜 늘렸을까요? 좀 어려운 얘기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 유가 잡으려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우디가 작년에 잘 생각해 보시면 빈살만을 만나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각오를 했는데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약간 좀 박대에 당했죠. 박대겠죠. 문전 박대는 아니지만 박대는 박대. 그러니까 예전 같은 의별 관계가 아니에요. 그쵸. 중국을 오히려 좀 계속 껴안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안 잡히니까 미국은 오펙에 대해서 감산하다 보면 미국 스스로 증산을 하기 위해서 네. 미완공 유정을 계속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올해 미국이 그러면 더 원유 생산 늘릴까요? 못 늘립니다. 이게 지금 EIA 추정치기도 하지만 미국은 지금 작년에 원유 생산량이 이미 1,300만 배럴, 그러니까 하루에
1,300만 배럴 이상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역사적으로 거의 고점 수준이고요. 거의 목에 찼다는 거예요. 예. 생산량에서. 왜 그러냐면 미완공 유종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없고 더 이상 캘 만큼 캤기 때문에 원유를 생산하려면 이런 미완공 유종들이 쉽게 말하면 재고로 있어야 되는 그 재고가 바닥나고 있잖아요. 네. 이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그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미완공 유종이 바닥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생산은 한계에 다다랐다. 근데 이거를 오펙도 알고 전 세계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은 누가 늘려줘야 됩니까? 오펙이. 미국이 안 늘려주면 오펙이 늘려줘야 되는데 오른쪽 보시면 오펙 이번에도 감산을 결정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오펙은 오펙과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사우디 900만 배럴, 오펙이 2,400만 배럴, 2,600만 배럴에서 움직일 생각은 없어요. 이번에는 감산을 의결했고요. 네. 그래서 오펙은 좀 더 유가가 강보합 있게 원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그쵸. 어떤 재정 예산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유가는 지금 바로 100불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80불에서 적어도 88불 이 사이에서 강보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상반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질문을 좀 드리자면 사실 미국에 뭐라 해야 되나 잠재되어 있는 그 원유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셰일가스도 있고 맘만 먹으면 계속해서 더 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퍼낼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를 1일 시추할 때 1,300만 시간이 많이 배럴이면 걸립니다. 시간도 더 많이 그러니까 걸리고. 1,300만 배럴로 해도 10년, 20년, 30년을 캘 수 있는 리저브드라고 해서 보유 매장량이 있고요. 네. 근데 원유 시추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땅 속에 있는 원유가 물일 수도 있어요. 음파 탐지를 통해서 이렇게 요즘은 성공률이 높지만 이게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원유가 있는 걸 알았다면 이제 시추를 하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보관공사, 설심을 박아주면 공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유를 캐면 저장소와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오지에서 원유를 캤으면 저장소까지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더 캐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원유 증산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의외로 경기가 작년보다 올해 막 좋아지진 않지만 유가가 강보합이 되는 이러한 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하. 증설을 하려고 해도 마음 먹고 늘린다고 해도 그거는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니까요. 아하. 네. 증산을 위해선 증설도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 지금 네. 힘의 균형은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오펙의 감산과 미국의 증산이 조금 이렇게 대등하게 맞아왔던 건데 네. 이 힘의 균형이 오펙의 감산으로 좀 기울 수 있다라고 혹시 이미 보시는 기운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울었다. 가격은 모든 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70 선일 때는 어느 정도 맞았던 거고 $80 선까지 올라온 거는 힘의 균형이 오펙의 감산으로 아니 더 70달러에서 80달러까지 계속 3달 동안 4달 동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죠. 그건 힘의 균형이 자꾸 기우는 속도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네. 본다면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는 당분간은 80불에서 90불 사이에서 계속 강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 100불은 왜 안 넘습니까? 100불 넘어도 가도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원유 수요가 가격이 오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아껴 타겠죠,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원유라는 게 가격이 천정부지를 못 오르는 이유는 오펙도 알아요. 오펙도 적정 원유선에 대해서 얘기는 절대 안 해주지만 90불 내외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경험적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너도 나도 연비 얘기하고 대중교통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과거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요 둔화가 있고요. 가격이 오를수록. 그렇죠.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원유 공급 가격을 개별적으로 좀 깎아주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OSP라고 말이 있는데 독자들이 너무 복잡한 말을 할까봐 제가 안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두바이 가격으로 사우디가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좀 붙여요. 그거를 사우디의 공식 공급 가격이라고 그래서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의 약자인 OSP를 쓰고 있거든요. 그 OSP가 매월 고시되고 있어요. 블룸버그나 이렇게 보시면.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OSP가 플러스 3불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플러스 3.8불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바이 가격이 90불이면 나는 두바이 가격에 93.8불에 붙여서 팔 거야. 이런 뜻인데요. 요즘은 뭐 플러스 1.3불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OSP를 좀 깎아주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그 이유는 이제 마켓 쉐어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 마켓 쉐어를 늘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마켓 쉐어를 늘리는 이유는 뭐냐면 유가도 올랐지만 자기가 이제 사우디의 가장 큰 시가총액 기업이 하나 상장돼 있죠. 아람코요. 아람코. 그 아람코가 추가 IPO를 지금 계획 중이에요. 추가 IPO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갖고 있던 것이 만약 발행 주식 수가 100주면 10주만 상장한 거죠. 그래서 추가 IPO를 할 건데
그거를 작년 말에 하려다가 또 연기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에 한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게 런던에 할지 뉴욕에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런던에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근데 지금은 그 타다왈 지수라고 사우디 지수에만 상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코라는 기업, 거대 기업은 사우디의 타다왈 지수에만 상장돼 있다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런던에 상장할 것 같긴 한데 일부를. 근데 이제 그러려면 사우디 아람코의 가치가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치가 오르려면 결국 기업의 매출액은 P 곱하기 Q잖아요. 예.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유가는 올랐으니까 P는 올랐는데 Q를 늘릴 필요가 있으니까 사우디 OSP라고 하는 좀 할인을 좀 하면서 아시아 시장 쪽에도 늘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펙이 와라는 거. 오펙보다는 오펙에서 가장 뭐 영향력이 큰 국가는 사우디잖아요. 네. 사우디가 원하는 유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90불 내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런 OSP 할인이나 뭐 어떤 감산도 올해 상반기까지 하고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아람코 상장 이후에는 약간 증산이나 아니면 약간의 동결이나 증산 쪽으로 무게가 기우면서 유가를 다시 뭐 80불, 90불 사이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반기 이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더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아마 상반기의 유가가 좀 강보합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람코의 추가 상장 앞두고 일단은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 있고 네. 거기에도 이제 미국이 공격적으로 증산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는 한계에 와 있고 왔죠. 예. 속도도 못 따라가고 네.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동안에도 많이 네. 대응을 했던 거 하나가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이제 막 방출을 하면서 네. 가격 방어를 좀 해왔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약간 불안한 시선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이- 전력 비축률은 말 그대로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전시나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축률잖아요. SPR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 잠깐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네. 이 오른쪽 그래프가 전력 비축률 재고예요. 미국의 단위는 이제 100만 배럴이란 거고요. 네. 보시면 83년도면 40년 전인가요? 예. 하여튼 그때는 300만 배럴, 100만, 3억 배럴의 전력 비축률을 갖고 있었어요. 예. 냉전 시대였습니다. 당시 예. 냉전 시대. 냉전 시대.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풀리고 인구가 늘면서 이 전력 비축률가 7억 배럴, 8억 배럴까지 이제 2009년, 8년까지 늘어났죠. 근데 올해 보세요. 코로나 직후에 2020년으로 급감했습니다. 지금이 거의 40년 수준이에요. 40년 전. 맞잖아요. 40년 수준으로 감소했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풀어서 유가를 안정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비축률 뭐 이게 쟁여놓는 것보다 뭐 전쟁 가능성도 없고 하니 이거라도 풀어서 유가를 좀 진정시키자. 당시에 2020년 이후에는 원유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었거든요. 예. 코로나 때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21년 이후에는 많이 이동을 했고 리오프닝 되면서. 그러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났는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우디 증산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이 뭐 원유 증산을 위해서 미완공 유정도 많이 캤고 그런 것처럼 전력 비중도 풀어버렸거든요. 근데 전력 비중 이젠 채워야 돼요. 안 그래도 약간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약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재고 확보를 하려는 수요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전력 비중을 풀겠다는 거는 난센스고요. 미국은 지금 전력 비중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채우면 또 유가가 올라가니까 천천히 채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축률은 이미 너무 많이 풀어놨고 네. 오히려 재비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수요가 더 늘어나는 효과잖아요. 원유 구매는 가격 올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고 싶진 않죠. 하지만 더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오펙의 감산과 미국의 증산. 근데 거기도 미국은 비축률 더는 못 풀고 네, 예. 오히려 재비축을 해야 되면은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라서 그렇겠죠. 유가는 그러면 이제 강세 요인이 더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100불 이상 왜 안 하냐면 그거는 이제 100불 이상 갈 사람도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지금 뭐 예전에 극단적인 무슬한 단체들이 뭐 배를 공격한다든가 예. 그리고 지금 잠정적으로 휴전 협의를 자꾸 종용했는데 이스라엘은 격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변수가 또 생기면 진짜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사실 최근에 러시아 안타까운 그런 어떤 뭐 테러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뭐가 나오면 유가 100불 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증시에는 쇼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FOMC에서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네. 거기에 가정은 미국의 PC 물가가 조금씩 빠진다고 봤는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주비지만 네. 모기지 금리. 그 다음으로 원유 유가예요.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렌트비, 유류비, 그다음 식품비 이런 건데 네. 유류비가 폭등하는 순간 그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 다만 이제 정상적인 지금 상황에서 유가는 80%에서 90% 사이의 강보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어떤 국제 정세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튀어오를 요인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 한번 뒤집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지구 어떤 그 폭격 이 네. 초반에는 생각보다 국제유가 많이 튀질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거기가 무슨 뭐 원유가 나는 지역도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또 시간을 두면서 이게 70달러대에서 80달러로 올라왔고 만약에 반대로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에 어떤 평화가 찾아온다면 네. 예. 휴전이나 종전이 된다면 예. 그러면 유가가 이게 진정이 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아니면 그게 또 진정이 될 만한 요인이 별로 안 되는 그래도 거예요? 유가의 나쁜 뉴스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게 최소한.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지금은 유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좀 안 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미 있는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를 들어서 요르단, 그 다음에 뭐 이집트, 뭐 이런 국가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오일 쇼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70년대. 그죠? 그게 오일 쇼크가 왜 오일 쇼크인지 아세요? 그 산유국 지역에서 전쟁이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왜 쇼크냐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가격이 일단 급등해서. 물가가 너무 그때 네. 당시 20불 안 하던 유가가 뭐 하루 만에 그러니까 8불 안 하던 유가가 20불 이상 막 뛰어버렸으니까 100%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1차, 2차 중동 전쟁을 하면서 네. 중동 연합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과 거래하거나 수교한 날에 기름을 팔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유를 못 받았고 거기 한국도 거기에 변태용 씌워서 이제 미국과 수교가 있고 막 그러니까 한국도 수출을 안 하고 그래서 80년도 초반에 모 그룹, S그룹이 뭐 얘기해도 되나요? 어떤 그룹사를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와이스트리트 잘 안 보실걸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건 팩트니까. 아, 팩트니까. 팩트니까 이제 SK그룹에서 네. 쿠웨이트 원유를 전격 도입한 게 81년인가 80년인가 82년인가 그래요. 선재 회장께서. 네. 작고하신 최재룡 회장께서 이렇게 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일 쇼크처럼은 아니겠지만 지금 전쟁이 없었으니까 유가가 그냥 괜찮은 건데 네네네. 뭐 화해를 하면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화해를 안 하고 또 점입 가격이 되면 만약에 중동의 연합군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순간 유가는 걷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다행히. 그래서 자꾸 미국을 중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전쟁 나지 말라고. 근데 그렇잖아요. 중재해도 별로 약발이 옛날만큼 안 그래도 먹히고.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중재안이 뭔가 효과는 있죠. 예를 들어 요르단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돌아다니면서 확전되지 않도록. 너네 오해하지 마라. 팔레스타인하고의 전쟁이지 다른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본론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거꾸로 뭐 이런 전쟁들이 완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도 좀 안정화되면 유가는 좀 빠질 겁니다. 예, 그건 맞다고 봅니다. 다시 70불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런 좋은 뉴스 오면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또 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제유가 전망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거니까요. 이게 항상 고정돼 있는 전망이 또 아니라는 거. 네. 그러면 만약에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좀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최소한 제 개인적인 가정은 80불에서 90불 사이라면 감내할 수 있는 물가 상승일 거고 파벨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에 FOMC에서 3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는 그 정도는 미국의 지금 휘발유 가격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가 레벨로. 네, 지금의 80불 초반도 감내할 수 있다. 미국 지금 유가가 갤론당 3.4불 정도 하거든요. 네. 제가 단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게 독자들도 좀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묻는 게 네네네. 배럴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배럴은 말 그대로 예. 우리 양주 좋아하세요? 위스키 같은 거? 뭐 와인이나 가끔? 위스키. 옛날에 네네네네. 거기에 저장 그죠? 그 오크통이 오크통. 매일 배럴로 부르거든. 굴리기가 쉽고 쌓기가 편하잖아요. 예. 오크라고 참나무로 만든 거. 그게 153배럴 정도 돼요. 153배럴 정도. 153리터. 예. 153리터 정도 돼요. 그럼 153리터는 어느 정도냐? 우리 중형 세단이라고 하면 소나타라는 승용차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풀리 52리터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3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휘발유량. 네네. 그것이 1배럴이겠죠. 대충. 예, 그게 예. 감이 오셨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배럴은 알겠는데 갤런은 또 뭐냐? 미국 여행 가니까 무슨 갤런당 얼마 이것도 머리 아파요. 뭐야? 막 그러는데 단위가 달라서. 갤런은 또 3.3리터 정도 됩니다. 1갤런에. 네, 1갤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환산해 보세요. 미국이 지금 도심 지역은 많이 올랐지만 하여튼 평균적으로 3.3불 정도 해요. 1갤런당. 예. 3.3달러. 그럼 환율을 곱해보면 한 1,300원 하면 얼마일까요? 3.3달러 하면. 1,300원? 네. 3,600원? 4,000원 4,9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4,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 4,000원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게 3갤런 정도, 3리터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4,000원을 3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한 1,000원대 초반? 1,2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싸네. 우리 서울 시내는 1,500원 하자. 1,560원 정도 하잖아요.
거기에 모순은 있죠. 우리 개솔린은 특별소비세로 해서 세금이 절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750원에 800원에 살 수 있는 기름을 800원 세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미국이 1,200원이라니까요. 미국은 원유 국가입니다. 산유국이에요. 그렇죠. 산유국이 1,200원 내고 있다는 거 생각해봐요. 거기서 세금이 있겠지만 세금은 우리보다 낮아요. 40%, 30%인가 해서. 네. 그거 뭔가 지금 공정도 그렇고 뭔가 비싸진 거거든요, 원유가.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쪽도 전년 동기 상당히 대비로 불편해진 봐야 거죠. 되고. 네. 예. 연비도 안 좋은 국가에서 사실은. 하여튼 그러니까 그 기름값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연준에서도 한 배럴당 $80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감내할 수 네, 감내할 있다라고 수 보는 있습니다. 거고. 근데 근데 이게 이제 90불 이상 가면 저는 조금씩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불 이상 가면 연준이 2회 인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유가가 90불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90불 예. 이상에서 한 3개월 이상 가버리면 후행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1월부터 3월 유가가 그래도 올랐지만 80불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당분간은 이 수준에서 좀 80불대에서 좀 강보합이 될 것 같고 변수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3회 정도로 인하할 것이라는 게 저희 상상인증권 리서치의 뷰고요. 네.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어요. 확률적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서도 국제 유가가 너무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금융시장에도 좀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걸 또 네. 이제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네. 또 유동성이 조금 풀리게 되고 네. 국제 유가는 또 상승 요인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하우스도 상반기보다는 작년 말에 원유 가격 추정했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 유가가 좀 더 오른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좀 요 그림을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저희들이 이미 작년 말에 낸 자료인데 그 과거 이 과거란 게 보시면 1984년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2024년까지 보면 유가가 강세가 되면 무조건 긴축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러면 후행적으로 경기 둔화가 되겠죠. 예. 그러면 유가가 다시 약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금리가 인하하는 이런 꼭 사이클. 금리 인하한 다음에 유가가 강세인데 네. 여기서 뭔가 틀어진 게 있어요. 일단 긴축은 했어 우리가 3년 예. 동안. 네. 경기가 둔화되고 하는 이 목전에 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유가가 약세가 아니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달라지는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는 좀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기가 또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고용이 하고.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경제학자들의 기존의 경제학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 여하튼 그런데 유가가 약세가 아니라 유가가 일시적으로 강세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적 요인인데 사실은 여름 이후로는 어떻게든 경기가 둔화되면 유가가 조금 더 지금보다 다시 80불 초반에서 70불 후반으로 좀 빠질 거라 보고 있고 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 다시 유가가 상승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의 폭이나 횟수가 예상보다 크지 않으니 유가가 상승을 하겠지만 강세까지는 아닐 것 같다 정도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분기 때 유가가 80불이었다. 예를 들어서 6월 네. 말까지. 그러면 이제 경기 지표가 나오면서 3분기에는 유가가 일시적으로 뭐 70불 중반, 뭐 후반 정도로 약간 2, 3불 정도 하락을 하고 네.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6월 이후로. 그럼 다음엔 다시 조금씩 이제 80불 초반으로 올라가는 80 초반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 $80대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오가 아니라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은 경기가 후퇴되면 유가가 좀 빠질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경기 후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도 있고 또 그다음에 서서히. 공급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금리 인하는 안 할 수는 없으니 유가는 당분간은 좀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유가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 6월, 7월, 8월 중에는 좀 77불, 76불까지 빠질 수 있어요. 아, 경기 둔화되면. 예, 경기 둔화. 근데 경기 둔화 심하진 않는 거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뒤에 조금씩 나온다는 기대감 때문에 또 다시 오르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도 좀 끈적끈적, 올라도 좀 끈적끈적. 어쩔 수 없이 좀 이게 코로나가 좀 이상한 기현 현상이죠. 원래 지금쯤 정적으로 60불대로 빠졌어야 돼요. 경기가 침체되는 게 맞고 그리고 공급에 문제가 그 없으면 기준의 현재의 기준금리라면 그렇죠. 5.5% 기준금리라면 60불대가 맞아요. 60불대가 맞고 그러면서 경기 호텔을 반영해 60불대로 빠졌는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70불대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80불 초부 중반이니까 이게 좀 난센스죠 사실은 이것도. 뭐 미국에 또 재정 지출이 또 많아서 그런 영향도 또 그런 있을 것도 분명히 테고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또 너무 뜨겁다 보니까 고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저는 좋아서. 경제학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고용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화학과 정유 섹터를 했던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와 원자재를 했지만 제가 센터장이 된 게 이제
2022년 8월부터 리서치센터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후배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하면 결국은 예전에는 경기가 나빠진 데야 실업률이 높아져야 돼. 사람을 자르잖아요. 네. 맞잖아요, 사실은. 네. 경기가 나빠져야 사람을 자르는데 우리가 그렇죠. 어땠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경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는 뭐 감원 뭐 이럴 틈도 없이 다 뭐 했냐면 격리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2020년 상반기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상반기 코로나가 빵 터지자마자 뭐 사람 자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격리부터 했다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제 뒤이어서 이제 사람을 그러니까 자른다고 표현은 좀 조심스러워. 이게 방송이니까 네네. 사람을 감원해야 되는데 예. 감원을 하려고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21년도에 감원을 하려고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라서 오히려 수요가 좀 살아나고 막 네네. 이러다 보니까 그 감원식을 놓쳤어요. 예. 근데 그 후엔 또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에서 사람들이 모자랐고 물가 뭐 미국에 쉽게 말하면 서비스 종사자들을 부랴부랴 또 채용해야 되는 시기가 또 왔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고용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기와 고용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네. 저는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런 유가와 금리도 예전과는 잠깐 시차나 이런 거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냥 독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유가는 증시에 영향을 줄 겁니다. 단 유가가 100불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보지만 유가는 당분간 80불 초반에서 80불 후반에 어떤 강보합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물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만 3회 인상에 대한 요인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데 만약 유가가 90불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독자가 계시다면 주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그 확률은 매우 낮게 보고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대외 변수에 따라서. 예. 어허. 확률은 낮지만 항상 그것도 이제 시나리오는 또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있을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좋습니다. 그 요즘에 예. 어떻게 좀 센터장님한테 화학주 투자 좀 물어보는 그 기관이나 사람들이 네. 어디 많이 있나 아니면 좀 관심이 요즘 많이 떨어져 있나요? 예전보다는 떨어져 있죠. 왜냐면 화학업종이 워낙 뭐 화학업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진짜 합성 수지나 합성 고물 만드는 화학을 얘기하는 예. 거거든요. 거기에는 대표적 기업이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인데 아무래도 주가도 그렇고 좀 많이 업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묻지는 않고 있죠. 오히려 정유를 물을 때도 있고 정유주는 어떠냐. 일단 정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래도 지금 그래도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괜찮은 편 아닌가요? 좋습니다, 형제마저는. 예, 예, 예. 아까 원유가 좋은 것처럼.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양괄식을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 그 다음에 과정 설명을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하지 않은. 왜냐면 독자분들은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해보면 세미나를 1시간 동안 이렇게 1대1로 했는데 나갈 때 무슨 얘기를 하셨죠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건 되게 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는 네. 방송 시간도 죄송한데 좀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네네네. 결론부터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논리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또 결론. 깔끔합니다. 뭐 쇼폼까지 할 뻔은 없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또 쇼폼을 또 만들어 드려야 돼요. 아니 그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제 말은 이제 근데 저는 너무 또 역기로 셀까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주는 상반기에 좋을 겁니다. 주가가. 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고 2분기도 지금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숫자보다 더 높아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유주는 1분기 컨센서스가 제 예상치로 보면 지금 SOL이나 뭐 이렇게 잡혀 있는 숫자들은 그 네. 숫자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2분기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유가가 지금 계속 1월 올랐죠?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재고 관련 손익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아 기존에 작년, 쌓아놨던. 그렇죠. 작년 4분기는 죄송합니다. 작년 4분기는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재고 관련 손실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뭐 정유 쪽에서는 일부 적자도 나왔었는데 이번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고 관련 손익이 좀 긍정적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 또한 좀 좋아졌는데 뭐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정제 마진 얼마나 좋아졌냐 위에 좀 써드릴게요. 네. 여기 아까 요거 국제유가 말씀드렸고 스팟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오늘 유가와 오늘 제품가 그러니까 오늘 유가로 원유로 휘발유와 등유와 경유나 뭐 벙커시를 만들었을 때의 마진 네. 이걸 스팟 마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3분기 평균이 배럴당 18불이었습니다. 네. 이거 되게 높은 숫자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4분기는 빠졌죠. 14달러대로. 그런데 올해 1월, 2월에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경기 부채와 상관없이 공급이 좀 타이트했던 거고요. 예. 3월에 좀 빠졌으면 3월은 비수기긴 하지만 예. 근데 3월 지금 초보다 말이 조금 올랐거든요. 14불대로. 예. 그래서 이 평균을 내보면 4분기보다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4분기보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왼쪽에 보시면 정제마진 추이인데
복합 정제 마진은 뭐냐면 이제 스팟 마진은 말 그대로 오늘 유가와 오늘 제품가로 이제 추산한 마진이고 예. 복합 정제 마진은 한 달 전 원유 가격을 추정한 거. 한 달 전 원유 가격을 투입해서 가정한 거죠. 네네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중동에서 우리나라까지 원유가 이게 배로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한 2주 아니요, 33일 정도 걸려요. 33일. 네. 공교롭게 딱 한 달 정도 걸려요. 예. 빠르면 뭐 얼마나 어떻게 원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홍해에서 바로 이렇게 와서 그 말레이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네. 30일 내외로 걸립니다. 뭐 그러니까 한 달 매일 저희는 매일 중동에서 원유가 VLCC로 오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투입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서울 시내에서 쓰는 개소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주 보수로 한 달 전에 한 45일 전 원유가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운송하고 선적을 하고 오는 시간도 있고 네. 그걸 또 부랴부랴 원유에서 휘발유 공정으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려면 그죠? 한 달 반 정도 그렇죠. 걸린다. 45일 정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회계적으로 보면 한 달 전 이상의 원유를 투입해서 나온 원가를 봐야죠. 네. 그게 복합 정제 그게 이제 마진. 합리적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렇게 둘 다 비슷합니다만 둘 다 이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보시면 보세요. 코로나 직후에 이제 배럴당 이렇게 이 정도 했었어요. 예. 대충 한 6불 7불 정도 했습니다. 정제 마진이. 예. 왜냐면 이때는 아직 포스트 코로나 막 돌아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폭등합니다. 40%. 이때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아하. 그렇지만 이제 진짜로 휘발유나 등유가 모자라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2022년 이후로. 네네. 그래서 부랴부랴 정유사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정유사에 출근을 해야 만들 건데 출근도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네네. 이제 다시 좀 안정적이었지만 지금 평균 유가는 적어도 이때가 10불 미만이었다면 지금 10불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레벨이 달라진 겁니다. 그죠? 마진이. 마진의 레벨이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이전만 해도 제가 정유화학 애널만 2008년부터 했으니까요. 15년째 했었는데 네. 평균 마진 7.7불이었어요. 15년간. 아하. 진짜로 7불대였다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10몇 불 나온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숫자거든요, 사실은. 저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지언정 그렇죠. 과거 평균보다 훨씬 높다. 높아진 레벨을 한 거죠. 그건 거의 한 2배 가까이. 그럼 또 왜 그랬냐면 전기차가 한 7, 8년 전부터 유행하면서 네네네. 정유업 증설을 아무도 안 했어요. 아. 전기차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많이 침투했지만 예상보다 침투율이 좀 지연됐고 네네네. 그 사이에 내연기관차는 계속 판매가 됐고 네.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유가는 올라서 재고 손익은 괜찮은데 정제 마진은 생각보다 계속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 이게 정유주한테는 좋은데 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근데 이제 정유주가 좋으면 어떤 게 이제 기업별로 다 좋냐 이게 좀 약간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변화를 좀 한 거거든요. 복합 기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주주하는 분들한테는 예. 미국의 정유업이나 오일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네. 게 엑슨모빌, 네. 쉐브론, 뭐 코노코필립스. 근데 어떤 분들이 코노코필립스가 뭐 하는 기업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미국의 그 EMP와 정유화학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엑슨모빌, 뭐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근데 그런 미국의 정유 기업 말고도 미국에서는 인디펜던트 오일 컴퍼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립 정유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씀드렸던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나 같은 경우는 원유 자체를 아예 갖고 있으면서 정제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추도 하고 정제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식한 말은 업스트림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원유 쪽 사업을 업스트림이라고 하고 정유업은 미드스트림. 네. 그다음에 화학은 다운스트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로우로 보면 맞죠. 원유에서 추구해서 휘발유 등경을 만들고 그다음 화학까지 가는. 그래서 업스트림 상공정, 중공정, 하공정이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독자들한테 너무 또 혼란을 주면 안 되니까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 핵심만 얘기하면 결국 정유주는 좋다고 얘기 드렸고 그 부분은 정제 마진과 유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느 기업을 뽑을 거냐 할 때 미국은 엑스모빌, 뭐 코노코필리스 이런 거 하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원유 없이 정제만 하는 기업도 투자할 만해요. 그 대표적인 게 필립스 66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필립스 66. 필립스 66 숫자로 66. 예. 그게 그 워런 버핏 투자한 기업이잖아요. 필립스 66. 이게 그 순수 정유만 하는 회사. 순수 정유업만 하는 독립 정유사죠. 예. 그 다음에 발레로 에너지라고 있어요. B가 아닙니다. 네. 빅토리아 할 때 B예요. 네. 발레로 에너지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기업들은 저 잠깐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정유 3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이 있고 S-오일이 있고 GS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사실 이게 수익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YTD라는 게 뭐냐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고 네.
3월은 이제 3월 한 달간 수익률인데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월 1일로 그러니까 같은 주식을 갖고 있었어도 SK이노베이션 지금 13.7% 하락했고 예. SO일은 12% 상승한 거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GS는 23% 가까이 상승한 거죠. 너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사업 그렇죠. 때문에 조금 이제 관련주들이 좀 주가 영향 준 거고. 안 좋았던 거고, 그 GS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밸류업 주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지주사 주식 오르면서 올랐던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GS는 이제 자회사 GS 칼텍스를 갖고 예, 있고 예. 그것이 5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거 외에도 발전자 회사도 지분을 갖고 계세요. 네. 근데 GS는 밸류 프로가 PBR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반영돼서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S오일은 순수정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유업을 추천한다면 저는 S오일이 맞다고 봐요. 그냥 정제마지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냥 S오일. 순수하게 가장 정유업과 유가와 정제마진의 노출도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S오일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S오일의 1분기, 2분기 숫자가 컨센서스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정제 마진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냥 S오일. 그리고 정제 마진과 2차 전지가 좋아질 것 같으면 SK 이노베이션. 그렇죠. 그리고 정제 마진 좋아지고 약간 지주사 저평가가 해소될 것 같으면 GS 약간 이 논리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일단 현재의 정제 마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다. 1, 2분기 실적도 어떤 뭐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올 수도 NS가 있다. 추정한 숫자가 저는 좀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수적으로 추정하신 것 같고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석유화학주보다는 그러면 정유화학주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상반기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잊혀진 석유화학주. 와, 거의 신저가 갖고 있던데요, 계속. 안타까운, 정도로 안 좋은 안타까운 거예요?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네. 업황이 좀 안 좋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항상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면 아, 네. 명쾌합니다. 맞든 틀리든. 화학은 네. 저도 사실은 중국 경기까지 예상하기 쉽지는 않고 그리고 요즘에 변수가 알리나 테무 같은 네네네.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예. 그런 기업들 알리나 테무 써보셨어요? 써봤습니다. 어떠세요? 그 뭐지 할인 쿠폰 엄청 준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써보시니까 후기 승질나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예. 왜요? 예? 아, 예쁜 쓰레기가 와가지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알리테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네. 사회자분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알리테무라는 변수가 생기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리테무가 많이 있을수록 일회용품을 쓰게 돼 있어요. 포장재도 합성수지 플라스틱 그다음 합성 고무 쓰이기 때문에 네네네. 결론적으로 뭐냐면 화학은 올해 연말까지 업황 개선이 되게 제한적으로 봤다가 네네. 물론 저도 변수가 있지만 알리나 테무나 아니면 기타 쿠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보면서 올해 가을부터는 뭔가 가을부터 주가가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빨리는 못 움직이는 이유가 아직은 공급각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 말씀드리면 화학은 지금부터 매수를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좀 시간은 좀 빨라요. 지금 엄청 떨어졌고 신저가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싼 주가가 기간 조정 아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도 죄송한데 1분기에 주요 화학기업들 적자가 예상됩니다. 2분기에는 일부 BEP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 품목도 적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성수지라든가 일부 제품들은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상행할 수 없고 약간 하향하거나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수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 컨센서스를 강조하냐면 나중에 뒤에 또 말씀드릴 저희가 이제 책을 한번 발간한 적이 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제 모토는 뭐냐면 컨센서스를 파악하고 역발상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네네네네. 근데 그걸 뒤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네. 자꾸 컨센서스 얘기 드린 건데 시장에서 보는 화학 기업의 1분기, 2분기 숫자들이 약간 하향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미 적자로 예상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말까지도 좀 비관적으로 봤다가 아까 말했던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소비량의 증가는 네. 일회용품의 사실 지구 환경에는 안 좋은 거거든요. 일회용품 쓰는 게. 네. 근데 여하튼 일단 공급과 이걸 좀 일부 해소시킬 수는 있는데 근데 상반기에 못 움직이는 이유는 컨센서스 문제도 있지만 지금 여기 잠깐 요 화면을 잠깐 모아보시면 네. 좀 이번에 조금 또 어려운 얘기 드리면 화학의 가장 중요한 제품은 우리는 에틸렌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에틸렌.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원유를 정제하면 나프타라는 게 나옵니다. 나프타. 네네네. 한국말은 납사지만 원래 나프타라는 게 영국 발음이 영어인데요. TH 발음. 예, 그렇죠. 그거를 일부는 번데기 발음이라고 했지만 띠 발음이죠. 납다. 예, 납다라는데 납다. 제가 지금 영어 강사는 아니지만 저 죄송합니다. 고급 영어입니다. 예. 예, 좀 발음하기 어렵고요. 근데 에틸렌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거를 깨면 네. 무생무치의 기체가 나옵니다.
무생무취. 위대한 발견이죠. 생각해 보세요. 오. 납다라는 기체를 분자고리를 끊어서 예. 100년 전에 이걸 발견했다는 것도 위대한 거죠. 오. 무생무취의 기체를 또 발견합니다. 그게 에틸렌, 프로필렌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아, 그 소재들. 네, 예. 소재들. 그러니까 이런 에틸렌인데 에틸렌이 되게 중요합니다. 에틸렌은 C2H4입니다. 네. 탄소 2개와 수소 4개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하여튼 C2H4라고 보시면 돼. 이걸 발견했다는 것도 위대한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화학이 합성수소, 합성고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에틸렌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면 단위는 이제 톤으로 부릅니다. 기체기 때문에 이제 배럴이 안 쓰겠죠. 배럴은 네네. 액체니까요. 네. 톤으로 쓰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연평균으로 보통 우리 전 세계의 에틸렌 수요는 약 630만 톤 정도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2019년, 2021년까지 얼마나 많이 2021년 이렇게 보시면 다 늘었어요. 공급이. 그렇죠? 수요보다 공급이 늘었잖아요. 예. 이거 복수로 따지면 네. 이게 누적으로 많이 맞으신 거거든요. 아. 단 체력이 떨어져 있다. 요즘은 프로복싱 안 봐서 그러는데 몇 라운드 12라운드 뛰신다고 그러면 거의 한 11라운드 뛰신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 누적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업황이 작년부터 올해 계속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올해하고 내년에 증설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도 개선 안 되죠. 왜냐? 이걸 다 해소해야 되잖아요. 쌓인 게 있으니. 이걸 다 해소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까지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 조금씩 나아질 거라 봤는데 아까 말했던 그 알리나 테무 같은 일부 플랫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아서 저 나중에 한번 또 출연하게 되면 그걸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업황이 개선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하, 보수로 그래서? 봐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뭐 화학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주가를 한번 좀 볼게요. 네네네. 아까 정의도 본 것처럼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글로벌 화학 기업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예. 기업 말고도. 이제 국내 기업 화학 기업을 좀 볼까요? 네. 지금 YTD가 뭐냐면 year to date라고 그래서 이제 year to date 그러니까 지금 연초 이후 현재까지라는 뜻이고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네.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마이너스입니다. LG화학 7.7% 하락했고 롯데케미가 21% 하락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30%인데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더 다르고. 네.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 네 개 기업들은 다 화학을 하지만 정유나 화학을 하지만 뭐 저마다 다른. 롯데 하나솔루션은 약간 태양광이 있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가 있고 LG화학은 양극재를 만들고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화학은 롯데케미칼 하나인 거고.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바스프는 올랐어요, 사실은. 이게 예. 이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말 아시죠? Everything Rally라고 모든 게 다 올랐다. 아, 가격이요? 아니 그러니까 금가격도 많이 올랐고 네네네. 비트코인도 사상 그쵸, 최대고 그쵸. 유가도 올랐고 네. 주가도 올랐고 우리나라 주가도 올랐고 네. 미국 주가 사상 S&P 500 지수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로 다 나스닥 사상 다 좋지. 그렇고 유럽도 그렇죠. 독일과 프랑스도 신고가예요. 네. 근데 그쪽 국가의 지표가 별로 안 좋거든요.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엄청 오르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저 개수거든요. 아, 코로나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유동성들의 문제인가? 저도 경제학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예. 추정해 보는 건데 하여튼 여하튼 바스프는 팩트예요. 올랐어요. 근데 실적이 올해 상반기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경기가 안 좋은데 화학 제품 많이 팔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스프는 원체 복합. 그러니까 기업이잖아요. 복합인데 이제 화학만 하지 배터리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어. 여하튼 올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인도라마 벤처스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태국에 있는 소재 산업재 기업인데 이것도 빠졌고요. 네. 이게 정상적인 거고 요게 좀 이상하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요건 이유가 있죠. 시네스라는 기업은 일본의 화학 기업인데 PVC를 만드는 기업이긴 하지만 네. 반도체는 웨이퍼 만드니까. 아. 반도체에 되니까 올라간 거고. CATL은 배터리니까 중국에 네. 올라갔고. 근데 중국 롱지라고 하는 건 롱지 그린 에너지를 얘기하고 중국의 제일 큰 또 모듈 기업이자 그 태양광 기업인데 그거는 중국의 공급광 심하니까 빠진 거고.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바스프가 약간 난세인데 여하튼 일반적인 화학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좀 약세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기업은 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반등의 기회가 있을 때 올라올 건데 그거를 제가 당장 여기서 언제라고 얘기하는 조심스럽지만 사실 아까 그 공급과잉만 봐서는 올해 연말까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어떤 승승을 쓰고 나서 올해 9월 10월부터는 조금씩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렇고 석유화학주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경기 네.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네. 플라스틱 같은 쓰임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일단 우리 경기는 좀 그렇다 치고 수요가 가장 많은 이제 중국 경기 보면은 과거에는 민감도가 좀 높았죠. 네. 근데 이제는 경쟁 구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내리고 안 좋아지면 또 같이 내리고 저는 중국 경기가 정말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안 그러니까 좋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한번 재미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네. 재미없을 수도 있겠네요. 독자분들은 이 그래프가. 센터장님만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납사 농담입니다, 크래커라는 게 농담입니다. 뭐냐면 이제 쉽게 예. 말하면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처럼 아까 그 납사를 분해하는 설비를 얘기합니다. 네네. 납사를 분해 에틸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독자분들 머리 아파서 죄송한데 납사 크래킹 센터라는 거를 통해서 나온 장기 스프레드인데 이게 이제 수익성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네. 전 세계 화학기업들의. 자, 2001년 우리 월드컵이 2002년에 있었죠. 예. 어저께 태국 축구 아니 또 자꾸 예. 옆으로 빗나가려는데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이겼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스프레드가 한 500불대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양호했죠. 예. 근데 2005년도에 스프레드가 1000불이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저게 톤당인가요? 톤당이죠. 예. 그러니까 이때 영업이익률 30%씩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와. 예. 왜냐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했으니까. 네네네네. 그때는 중국이 10%씩 성장하던 나라입니다. 네네네. 일회용품 플라스틱 엄청 쓰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근데 같이 침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요때. 네. 요때 언제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예.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침체했었던 거는 공급광 시절 중국에. 이렇게 중국의 어떤 일시적 공급광 시절. 근데 이때는 근데 보시면 첫 번째는 리만 때는 바로 V자로 반등했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 때는. 왜 그랬을까요? 중국이 그때 경기부 얼마냐면 400조 위안 우리나라 돈 400조 원을 했어요. 400조 원. 코리아 원으로.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미국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휘청일 때 저 때 중국이 또 엄청 성장을 그때는 해서. 중국이 사자성어로 뭐 가전 하향, 가전 제품을 사서 고향으로 보내라. 그다음에 자동차 사서 고향에 보내라. 이거 완신. 옛날 제품 다 버리고 새로 사라. 그러면 냉장고 세탁기 엄청 바꾸고 막 그죠. 그러면서 네. 어마어마한 소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네. 400조 원 부양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그 후유증이 약간 빠졌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지금 이 적자가 예. 22년부터 해서 지금 2년 동안 적자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봤던 화학기업들의 적자가 이 정도의 수준도 아니었고 그래도 BEP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말했던 그 막대그룹의 공급 과잉이 제대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이것이 해소되는데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시간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걸린다는 거는 중론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변수는 아까 말했던 일부 어떤 그 할인, 그러니까 플랫폼 유통 플랫폼들 알리나 테무나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구매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 매일 살 수는 없는데 여하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한 어떤 합성 고문, 합성 수지, 플라스틱 소비가 좀 일시로 좀 더 는다면 빨라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경기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독설해서 죄송한데 5% 성장을 목표로 하는 나라에서 400조 원을 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과거처럼.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국도 내수경 이번에 그 양회라고 했을 네. 때도 내수 경기 부양보다는 방점을 어디서 썼냐면 기술 개발.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방점을 했다는 거는 중국이 경기 부양에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예전처럼 그렇게 빨리 경기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좀 소비 부양책이 좀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한 16년 15년 전처럼 강력한 부양책은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전반적인 석유화학주는 과거에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데 거의 한 1년 네.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게 석유화학주도 뭔가 이제 스페셜티가 있는 데도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어떤 본원적인 경쟁력이 있는 부분, 그쪽이 좀 좋은 부분은 어디 없을까요? 사실은 크게 총론으로 보면 그쪽 기업들도 경기에 영향을 동행하는 받죠. 거고 그리고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뭐 아무래도 좀 그런데 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어떤 범용화 아까 말했던 합성고무나 합성수지 같은 일반적인 거 하면은 벌크라고 해서 범용 예. 널리 쓰인다는 거죠. 범용화학보다는 어떤 스페셜티 화학이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효성첨단소자나 네. 네. 뭐 코롱인더나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 잠깐 보시면 잠깐 여기 그 화면을 좀 보시면 아라미드라고 있어요. 아라미드. 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 아라미드 소재. 그죠? 아라미드가 주로 어디 쓰이냐면 약간 하얀색 실인데 예. 이게 옛날엔 방산 조끼에 만들어봤어요. 엄청 뭐 튼튼하다는. 예. 아니면 그 파이어 파이터 그러니까 그 소방대원들의 방화복 네네. 이런 거 쓰였죠. 방화복. 근데 요즘 5G 강 케이블에도 많이 쓰였고 전기차 타이어에도 그렇죠. 고속주행에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롱인더가 아라미드를 선제적으로 증설한 거죠. 이렇게 2022년도부터 이렇게 아라미드 네. 증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탑라인 성장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라미드 수출 가격이 좀 빠졌어요 최근에. 이렇게 예. 많이 빠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설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가 좀 있으니까 전기차가 덜 팔리면 전기차 타이어도 덜 팔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범용화학보다는 이러한 소재화학, 스페셜티 화학이 좋은 건 맞는데 그 기업들의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들은 이제 선제적인 증설을 했으니 좀 낫다 그래서 이거 코롱인더가 좀 추천을 드렸던 거고 지금 효성 첨단 소재라는 기업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효성 첨단 소재의 주력은 또 탄소 섬유거든요. 네. 탄소 섬유는 어디에 쓰이냐면 이게 좀 골프채나 낚싯대에도 일반적으로 써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T300이라고 보통 그 등급으로 보면 화면에 네.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골프채 낚싯대 같은 경우가 T300이고 T700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저장 탱크라든가 이렇게 좀 더 고압 용기에 수입을 네. 하는 거고요. T1000이라고 하면 이제 파워 블레이드, 우리가 풍력 블레이드 같은 거에 당연히 쓰여야 되고 일부 항공기 내장재에도 쓰이기도 하고요. 네. T1200이 되면 이제 항공기에만 쓰이는 고급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T1200까지 못 만들고 있어요. 일본의 도레이만 만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도레이가 언젠가는 그거 갖고 몇 년 전인가 1조 원을 번 적이 있거든요. 영업이고. 예. 근데 이 탄소 섬유는 70년대에 개발된 섬유예요. 도레이가.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거의 한 40년 만에 1조를 번 거죠. 근데 그 소재가 왜냐면 항공이나 우주 항공에 쓰이니까. 네. 네. 근데 우리는 아직 못 만들지만 이제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언젠가 만들 거라 보는데 근데 효성 첨단 소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년 2,500톤씩 계속 증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계속 주력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 증설은 그러면 수요에 맞는 증설입니까? 뭐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는 저는 수요에 건 어느 정도 아니고. 맞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탄소섬유 가격이 빠져서 수요에 맞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2020년 이후로 가격은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증설을 2020년부터 했는데도 가격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예. 최근의 가격은 경기 후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좀 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좀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용화학보다는 소재화학이 좀 더 유망한 건 맞는데 네. 그 이유는 천재적인 증설을 해서 아라미드라든가 탄소섬유 같은 먹거리는 갖고 있었다는 건 그나마 긍정적이고요. 그것이 코롱인더나 뭐 효성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로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었죠. 이게 그냥 전통적인 석유화학주보다는 더 낫고 다만 네. 경기 안 좋은데 영향을 또 같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다만 회복은 좀 더 빠르겠죠. 회복한다면 왜냐하면 좀 더 아까 빠를 거다. 말했던 에틸렌 공급과잉 그런 공급과잉은 없잖아요. 네. 그죠? 이런 기업들은 에틸렌 공급과잉 같은 이런 공급과잉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경기가 금리 인하와 함께 나아지면 뭐 전기차가 타이어라든가 이런 수요가 있으면 바로바로 좋아지는 이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코롱인더랑 효성첨단 소재랑 좀 소송이 붙은 게 있더라고요. 타이어 코드의 그러니까 어떤 코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를 활용한 타이어 코드에 대해서 효성첨단 소재가 자기네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예. 이거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물론 이제 그거는 뭐 법원까지 가는 문제긴 한데. 저도 뭐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뭐 어떻게 맞다 틀렸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아마 뭐 그러니까 저도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효성첨단 측에서 뭐 기술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서로 이제 법원에서 다툴 소송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 때문에 뭐 기업들은. 효성첨단 소재가 갑자기 치명적이거나 주가 빠지 이럴 것까지는 아닌 이유가 네. 그 과거에 이렇게 했던 특허 소송에 대해서는 항상 소송이 있어 왔고 그 특허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도 아라미드를 통한 타이어 코드를 계속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거 기술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분명히 소명이 되실 거고 다만 이걸로 이제 뭐 효성 첨단이 치명적으로 막 아라미드 생산 못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코롱인도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 유출이 의심된다면 당연히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지 이게 뭐 아라미드가 안 팔려서 소송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각 회사의 어떤 그 대응책을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물론 이게 그 센터 형님이 직접 커버하시지는 않는데. 저는 LG 엔솔하고 SK 이노베이션 커버하니까. 네네네. 저희 저희 셀 쪽은 제가 커버하고 있고 소재와 셀은 저희 자동차 담당자가 같이 계시니까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좀 오랫동안 좀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반등의 계기가 좀 보일까요? 2차 전지 쪽에? 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올해까지는 조금 보수로 봐요. 올해까지는. 왜 그러냐면 올해도 성장을 합니다. 네. 하는데 첫 번째는
저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우리나라의 테슬라가 언제부터 유행했을까요? 테슬라의 모델 3 잘 생각해 보시면 2020년? 2020년, 21년, 22년 뭐 이때 아닐까요? 네. 20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네. 그때 테슬라를 구매한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 안 타시죠? 예, 아직은 테슬라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타보셔야죠. 아, 예. 뭐 한번 타보시면 그러니까 제 말 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아마 테슬라 뭐 이를 갖고 계신 분들 뭐 격하게 동의하실 수 있는데 네네네.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테슬라를 타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그러니까 테슬라를 타게 되면 아예 대시보드가 없어요. 큰 그렇죠. 태블릿만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서 조작을 해요. 그리고 충전을 하고 자율주행 기능도 물론 지금 논란은 그쵸. 있지만 자율주행 기능도 있었고요. 그때 자율주행이 없을 때 네. 어떤 자율주행 기능, 그다음에 혁신의 아이콘, 그다음에 어떤 내연기관이 구현할 수 없었던 어떤 아우라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가격도 할인해줬고. 그래서 테슬라 모델 3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를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작년부터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도 요즘 할인하죠. 옛날 할인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올해쯤에 뭐가 있었냐면 제2의 테슬라가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공급이 수요가 창출하는 리비안, 네. 니오, 루시드 모터스 뭐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차는 지금 홈페이지 보면 너무나 멋있어요. 예. 루시드 모터스나 리비안이나 아니면 니오라든가 중국의 그런 테슬라 제2의 테슬라나 그래서 나는 도요타나 혼다나 뭐 현대차보다 이런 차를 타고 싶은 친구들이나 그런 고객들의 눈높이를 못 맞췄어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너무 비싸고.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 그런 대량 생산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테슬라도 대량 생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도 인력도 투입하게 되고 이제 안정화된 거지만, 네. 그죠? 네. 그 과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수요 창출한다는 건 뭐냐면 일차적으로 전기차를 경제성 때문에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죠? 우리나라의 아이오닉이나, 그러니까 테슬라가 팔리다 보니까 아이오닉이나 뭐 이런 것도 팔린 거죠. 네. 그래서 EV9. 근데 사실은 또 다른 리오나 루시드 모터스가 나와줘야 또 그 다른 어떤 새로운 그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그 라인업이 형성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내년 내후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캐즘이라고 네. 성장이 일시적 정체되는 구간이, 그러니까 더블 S 커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두 번 성장하는 거죠. 초기에 고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변 형태 될 때까지 약간 성숙되다가 다시 한번 기술이나 공급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원래는 짧아질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실패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제2의 어떤 테슬라가 없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뼈아프게 그게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랐고 빠를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지금 애플카도 그러고 자율주행 다 포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훨씬 맞는 거고.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든 전기차 입장에서는 자율주행도 후퇴해버린 점.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다 되면서, 그러니까 매력적인 차가 없고, 네네. 자율주행 후퇴했고, 거기다가 뭐 보조금도 삭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머무러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화면을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 캐즘이란 게 수요의 성장통인데, 네네. 지금 2023년도만 해도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EV,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850기가 정도 팔렸다고 보고 있는데, 예. 이게 2022년 대비해서 45% 성장한 거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36%, 내년 30% 성장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왼쪽 하단을 보면 중국 EV 수요와 수요 증가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성장했던 것이 이제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커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판매량도 커지기는 하지만 이게 둔화되는 국면에서 돌파구가 안 보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팔리긴 팔려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뭐 새롭게 뭐 라인업이 좋아서 막 매력적으로 보이는 EV9도 약간 고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되게 잘 팔리고 반응은 좋은데 한국에서 좀 고전하는 것도 있죠. EV9이.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라인업이나 아까 말했던 제2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나와주지 않으면 올해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수요의 캐즘에서 약간 좀 뭐 주가는 이제 빠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아닐 것 같고요. 아하.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여기 보시면 사실은 중국의 공급 과잉이 아까 그 태양광도 심하지만 배터리에서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요 왼쪽 그래프를 잘 보시면 지금 세계 2차 전지 생산량과 수요 가동 중을 저희가 한번 전망해 봤거든요.
보시면 요 진한색이 2차 생산량이고 얇은 청록색의 수요예요. 네. 이 라인 그래프는 가동률이고 우측입니다. 보세요. 지금 보시면 한때 요때 2017년 18년만 해도 전 세계 가동률이 70% 이상에서 움직였다가 네. 한번 정체를 겪은 적이 있어요. 차가 안 팔려서. 요때는 60%대까지 멈췄는데 네. 이제 모델 3가 팔리고 테슬라가 혁신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그게 2022년이고 작년부터 이미 가동률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하락한다고 봐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캐파는 드러나는데 이제 판매량은 좀 둔화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설은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배터리 셀에. 그런데 판매량은 그 속도로, 그러니까 증설 속도보다 판매 속도가 늦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동률이 늦은 건데, 근데 조심스럽지만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 K 배터리도 조금 이렇게 그 전 세계 생산 능력 비중이나 가동이 좀 올라갈 거로는 보고 있거든요. 조금만 소폭이나마. 25년이요. 예, 25년부터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중국의 어떤 증설 속도가 좀 지금보다 좀 둔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의 생산 능력 비중이나 판매량이 늘면서 25년 중반부터는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 비중이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때문에 저희가 고전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중국 배터리가 유행하기 전에 저희가 전 세계에서 K 배터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70%대였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40% 미만까지는 밀렸죠. 사실은 밀렸는데 2025년 중반 이후엔 조금 올라올 가능성, 소폭이나마 40% 초반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점유율은 올라올 수 있다는데 그게 당장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좀 시간은 필요한.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판매량은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좀 덜 팔리고 있는 거고 F150 라이트닝이라고 이제 그렇죠. 뭐 포드의 그 트럭. 예, 그 뭐 허머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거 팔리긴 팔리는데 엄청나게 팔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게 막 공개됐을 때는 막 엄청 팔릴 것처럼 막 기대를 모았었는데. 흥분했었죠. 근데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 K 배터리 약간 여러 가지 중국의 공급 과잉에도 약간 고전하는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좋다 나쁘다 뜻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일으킨 건 사실이니까. 엄청나게 만들어내니까. 네. 그리고 또 유럽으로 또 완성 전기차라든가 완성 배터리도 수출해 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이스하지는 않죠. 다행히 미국은 못 들어오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판매량이 이제 루시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캐즘에 빠졌지만 25년부터는 조금 그것들 좀 탈출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25, 26 그렇게는 보고 있어서 올해까지 주가는 약간 조금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서는 그 2차 전지 셀 업체들도 전방 산업,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하는 거고 네. 그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금리 환경도 절대적이기도 하고 제2의 테슬라 같은 어떤 좀 혁신적인 모델들이 또 꾸준히 나와줘야 하는 거고. 근데 올해는 예. 그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원래는 올해 뭐 루시드나 니오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대량 생산을 약속했다가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막 가격 많이 인하하고 하면 네. 어느 정도 또 이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뭐 그 시점이 또 오지는 않을까요? 극단적으로 인하하면 되는데 그렇게 인하를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극단적으로 인하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으니까 지금 테슬라 모델 3 외에 또 다른 테슬라들을 판매할 텐데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허. 저는 가격으로 전기차를 계속 흥행시키는 건 과거 같아요. 보조금을 주고 이게 경제성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저는 전기차를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배터리가 전기차가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태양광과 다 만나야 됩니다. 10년 안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스스로가 충방전을 해야 돼요. 주행 중에 햇빛이 있는 날은 충전을 해서 배터리 저장해 놓고, 비가 일주일 내내 뭐 장마가 있을 수도 있을 때도 그걸로 충전해야 되고, 그걸로 구동이 돼야 되고, 또 자율주행이 있어서 스스로 잘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작은 복합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집에 그렇죠, 전기차도 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테슬라는 그래서 그 주택용 태양광 그렇죠. 발전까지도 같이 이제 엮어서 가는 거고. 지금은 태양광 발전 계속 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 완전 퇴출이죠. 왜냐하면 내연기관 언제 그 자율주행하면서 원유 그 휘발유 넣고 언제 그거를 ESS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물론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10년 안에 그런 기술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태양광은 일부 이제 효율이 좋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페로브스카이트. 네. 그래서 그런 데 접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 유가가 반대로 또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 네.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또 상대적으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경제성 측면이긴 하지만 네. 유가가 올라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를 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마 유가가 지금 수준은 아닌 것 같고 100불 이상에서 좀 유지되면서 뭔가 자꾸 우리를 좀 괴롭혀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 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전기차 수요를 갑자기 이제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이 네, 되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100불 미만에서는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릴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네. 말씀. 그 앞에서도 몇 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센서스에 대한 그리고 컨센서스를 해석하고 역발상으로 투자해야 한다. 네. 최근에 이제 상상인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같이 2024 9대 테마 투자 트렌드 네, 이 예, 책을 예. 쓰셨는데 맨 앞부분에서부터 그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컨센서스를 파악하고 역발상으로 투자해야 된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풀이 좀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산업이나 기업을 투자를 하실 때 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가에 미치는 변수는 너무 많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실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아니면 연간 실적을 어떻게 보고 거기서부터 밸류에이션도 나오고 PER, PBR도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추정을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산업에서 하실 텐데 그 담당자가 보셔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삼성전자를 다니고 계세요. 근데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는 기억 안 나지 뭐 50조로 했다 극단적으로.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것보다 분명히 많은데 왜 시장 결국은 올해 연간이나 분기 컨센서스가 50조로 돼 있다면 그게 맞을지 틀릴지를 고민해. 그러니까 일단 컨센서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주가가 7만 원, 8만 원 갈 때 얼마의 영업이익을 벌 건지를 보고 있는가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이면 이 기업이 인상 332 될 거라는 거를 다들 인정하고 있는 거죠? 라고 하는 거 컨센서스잖아요. 주가에 반영한 거. 그렇죠. 근데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파악해야 돼. 그게 눈치라는 거잖아요. 예. 옛말에도 뭐 눈치가 빠르면 절에서도 고깃국을 얻어먹는단 말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센서스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그게 실적의 컨센서스인지 아니면 이벤트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고 네. 자,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맞게 더 가속적으로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좋아질 걸로 봤고 그 컨셉에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아직 주가에 덜 반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 방향으로 투자를 더 하시는 건데 역발상이 뭐냐면 역발상은 되게 어려워요. 대다수가 99명 이쪽가 있는데 나 혼자 왼쪽 서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확률적으로 내가 아무리 똑똑하지만 그렇게 맞기 힘들거든요. 근데 블랙스완이라는 사건처럼 그렇죠. 누군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브렉시트 같은 것도 브렉시트로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네. 갑자기 영국이 브렉시트 의회에서 통과해버린 거거든요. 네. 블랙스완 같은 현상이 나온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 다수가 아니야. 나의 생각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50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100조 이상 버는데 왜 이렇게 낮게 받지? 그럼 삼성전자 더 살면 돼. 거꾸로 50조가 아니라 5조도 못 볼 것 같은데 나는 막 생각이 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지만 그러면 팔면 풋옵션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컨센서스를 알아야 하는 거고 컨센서스는 현재 시장의 눈높이를 알아야 되는 컨센서스는 거고 뭐 애널리스트의 숫자라든가 네.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벤트에 대한 컨센서스나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연준이 3회 인하를 했는데 정말 6월에 3회 6월부터 인하를 할까? 자기 보기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고 뭐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를 먼저 파악하시고 어떤 이벤트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건가 동의하지 않을 건가를 치열하게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인가 어닝 쇼크인가 네, 이것도 이거 되게 되게 중요한 거고 중요합니다. 이것도 예.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놔야 되는 미국은 그래서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에 따라서 주가 정말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진짜 하루 만에 뭐 진짜 대형주들도 10몇 %, 예. 30%막 급등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컨센서스를 파악하는 거는 10%의 노력이에요. 그건 나와 있잖아요, 자료들이. 10%의 노력이. 예, 왜냐하면 뭐 어떤 플랫폼 이런 걸 보면 컨센서스가 나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보고 고민하는 게 90%죠. 이게 맞을까? 이게 맞나?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영역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마다 의견이 다를 거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도 한번 고민을 자기가 사랑하시는 종목이 두세 종목이 있다면 한번 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죠. 아하.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투자에 저는. 예. 현재의 컨센서스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한 10%면 되고 이게 진짜 맞는 컨센서스냐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거냐에 90%의 노력을 또 기울여야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증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이제 지수를 상단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상반기는 생각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가라는 게 컨센서스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시 좀 하셔야죠. 근데 그게 컨센서스가 파악이 됐다면 자기가 보기에는 뭐
생각보다 더 올려야 되는데 아직 덜 올렸네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지수가 2,950으로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PBR 뭐 1.2배 정도 보면 3,100까지 가겠는데 생각되면 더 가열차게 사시는 거고 아니야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올라갈 때마다 파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 아니면 대다수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난 그걸 동의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고민? 그렇죠. 뭐 그난 정보, 촉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의사결정 하시는 거죠. 결국은 전문가 한두 명이 맞췄느냐 틀렸느냐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또 맞췄느냐 틀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하고 그렇죠. 어느 쪽에 베팅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그 바둑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출을 하잖아요. 복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내가 왜 이걸 틀렸나 맞았나에 대한 부분. 그런 건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물론 쉬운 팁은 아니죠. 이게 쉬운 팁은 아닌데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항상 역발상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고민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뭐 맞았다 틀렸다 해서 그냥 뭐 지적과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다 더 베팅을 할 것인가를 항상 더 90% 고민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컨센서스보다 실제 실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컨센서스보다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이는 있고 아니지만 약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좀 적자를 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더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제 또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 짚어주셨습니다. 의견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따라서 어. 정유를 사시고 화학을 안 사시면 되고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할 수 있죠. 근데 컨센은 그 숫자는 보이시니까 FM 가이드 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그 9대 테마 투자 트렌드 요거는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같이 쓰신 책인데 왜 9대 테마입니까? 한 16대일 수도 있고 한 7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열 몇 개 테마를 해봤는데 네. 그 테마 중에서 올해 주목해야 되는 테마를 골라 보니까 9개가 됐고요. 네네. 여기 보시면 뭐 저희가 아주 운이 좋아서 맞출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테마가 됐고 올해 바이오도 좋게 봤거든요. 두 번째로 바이오 좋게 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력 에너지. 아, 네. 요즘 뭐 송배전 관련돼서 지금 AI 관련된 뭐 어떤 전력 수요 때문에 뭐 효성 중공이라 다 주가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맞았는데 여기서 제가 여기 보면 테마 2차전지 쓴 거 2차전지 좋아서가 아니라 2차전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공부하자는 테마도 있어요. 네네네. 제가 그러니까 내용을 좀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안드렸던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증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저한테 많은 질문 독자들 그런 분들 하셨어요. 네. 뭐부터 읽어봐야 되냐, 뭘 해봐야 되냐, 막 이런 얘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은 저는 91학번인데 옛날에 이제 대학교에서 재무관리를 듣거나 밸류에이션 과목을 들을 때 네.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저도 우왕좌왕했었거든요. 그때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트는 기술적 그쵸. 분석이고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 분석인데 재무제표도 과거 재무제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미래 재무제표를 추정해서 실적을 해야죠. 그게 바로 현금으로 하는 법 이런 건데 그냥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컨센이라는 개념도 뭔가 와닿고 그 컨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HBM이 하여튼 뭐 반도체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너무 모르시면 컨센서스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HBM 기술 올랐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동의하시면 사는 건데 안 동의하시면 안 사면 된다니까. 근데 네네네. 기술을 알아야 되거든요. 약간은. 그쵸. 근데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NS가 이제 월급을 받는 거니까 맞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결국은 어떤 첫 시작점은 그래도 산업부터 한번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해서 산업을 좀 쉽게 쓰려 노력을 했고요. 어려운 용어를 빼고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 좀 한 번씩 머리 아플 때 좀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보시면 좀 더 이런 훈련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죄송한데 이런 말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노페인 노게인이에요. 그럼요. 예. 진리죠, 진리. 저도 골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게 무슨 왜 그러냐면 노력한다고 다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면 돈을 버는 것을 하루아침에 벌면 참 좋은데 과연 그럴까요? 축구도 빌드업해야 골 넣지 않나요? 빌드업? 어제 태국 3대0으로 이겨서 그나마 좀 한숨 돌렸는데 네. 왜 그 말씀드리냐면 중시나 주식 공부도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투자 전략에 대한 거는 가훈처럼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파고 역발상 투자할 때 다만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종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신문을 읽다 보면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책을 낸 거고요. 뭐 다른 뜻은 저희는 책을 낼 때 요즘 전문 유튜버나 아니면 뭐 이런 증시의 책이 워낙 많이 있어서 저희 책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서치 센터가 낸 책이 별로 없어요 요즘.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조금 아카데미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석대로 한번 해보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소의 발걸음처럼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빠른 시대에 미련한 거죠. 근데 그게 꼭 미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정도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책을 추천을 했고, 근데 제가 이거 화면 잠깐 봐보시면, 네네네. 그래서 이 많은 테마 중에 제가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올해 저희 하우스가 보는 테마는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올해 내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마라는 건요, 네. 새롭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장 규모가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 생활에 밀접하지만 시장 규모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커질지 몰라요, AI가. 네. 그러니까 HBM이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적층형 이 반도체, 이 적층형 반도체 기술 수요와 동향에 따라 분명히 주가가 일일비할 건데 엔비디아의 관계도 계속 주목받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비싸다 하지만 왜 비싸다는 걸 함부로 얘기 못하냐면 과거 10년 동안 애플도 그랬거든요. 애플도 그랬고요. 과거 10년간 테슬라도 그랬습니다. 네. 결국 시장이 예상보다 계속 커지면 그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 세 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는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여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라서 추천드렸고, 네. 기업 가치 밸류 프로그램도 어떤 분들은 별로 속빈 강정이가 없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아베, 지금 고인이 되신 아베 그때부터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을 얘기했고, 그래서 기시다 총리 때 와서 꽃이 피운 거고, 그래서 30년 만에 4만 포인트를 넘은 거잖아요. 네. 니케이 지수가. 사실은 우리는 배당 확대나 세액 공제가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업 승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시가총액 5천억에서 1조 미만 기업들의 상당수의 창업자들은 지금 80대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업 승계하려면 그 많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항상 남아있고, 네. 오죽하면 삼성그룹도 미술품을 증여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그걸 담보로 해서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금을 내야죠. 내야 되는데 배당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면 배당을 받아서 그걸로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저는 그래서 중소형 제조업체들의 레벨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2, 3년 내에. 그래서 중소형 제조업체들 중에 PBR이 1배가 안 되는 좀 그러니까 실적은 너무나 좋은데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가업 승계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와 지주를 좀 좋게 보는 게, 기업 가치 프로그램엔 은행 금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철강 네. 기업들이 있지만 네. 결국 보세요. 기업 가치 제고에서 PBR이 다 낮아요. 철강도 기업도 낮고 은행도 낮아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PBR도 낮지만 수출 실적으로 하반기 내년까지 수출 실적이 돌아서는 건 결국 현대차나 아니면 현대모비스 같은 수출 기업들. 그다음에 그거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물적 분할을 장기적으로 자꾸 터부시할 거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물적 분할을 이제 어렵게. 아마 어렵게 할 거고, 그럼 인적 분할밖에 못 할 텐데. 그럼 지주회사들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리츠 금융지주가 결국 자회사를 상장 폐지하고 메리츠 금융지주 상장을 하면서 네. 주가가 1년 동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례가 될 거라고 몇몇 지주사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테마가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정부가 이거를 일회용으로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현대차나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그룹주, 왜냐 수출 실적이 좋은 외국인은 밸류업에 동의하면서 수출 실적까지 좋아지니까. 네. 그리고 지주회사들, 그다음에 중소형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지주, 중소형 제조사까지도 네. 저거는 이제 배당 확대가 가능한 배당 확대와 그다음 가업 승계를 할 기업들을 좀 뽑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아직 요거는 못 뽑아봤는데 한번 나중에 네. 나중에 대만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는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지금 바이오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도 추천했을 때 갸우뚱했지만, 중요한 건 그동안 파이프라인들이 많이 좋아졌고, 네. 좀 HLB 사이언스 이런 걸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임상이라든가 기술이 많이 올라왔어요.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4, 5년간 혹독하게 투자를 그동안 한 2, 3년간 못 받았거든요, 사실은. 금리가 높았으니까, 코로나고. 근데 그 와중에 쉽게 말하면 좀 경쟁력이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이 생겼고, 목석거리가 좀 됐고, 그나마.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투자자들은 더 많은 바이오 기업을 관심 있게 볼 거고.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레고캠바이오, 파마리스 같은 이런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반도체, 기업가치 밸류업,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책이 있으니까 한번 네네. 관심 있어 보시면 참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언급하신 종목들은 또 이제 상상인 증권의 리서치 네. 내용들을 또 파악을 해보면 네, 리서치 되겠고요. 홈페이지 보시면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기 상상인 증권에서도 어떻게 YG 클럽 도와주시는 겁니까? YG 클럽을 저희 세미나. 예, 여기서 애널리스트 근데 제가 세미나. 허언할 수 없으니까 저희 팀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저는 네. 매년 제가 혼자서 의사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 시키면 되죠. 센터장님. 야, 나가. 와이스트리트에서 이렇게 좋은 세미나 플랫폼이 있는데 나가야지 이러면. 저기 죄송한데 요즘 그런 사회가 또 아니고 애널리스트들 각각 스케줄이 있으니까 아유, 바쁘죠. 당연히 유도를 하겠죠. 네, 네. 와이스트리트라고 해서 네. 이런 컨텐츠를 좀 제공합시다라고. 네. 저는 당연히 긍정적 갖고 있고요. 설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예. 일단 최종적인 답변까지 약속을 못하지만 좀 설득을 해서 여러분 섭외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섭외를 네, 네. 하셨으니까 왔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저는 개인이지만 조직은 또 아, 그쵸, 20명이 그쵸. 넘는 또 애널리스트가 있으시니까. 근데 아까 그 노페인 노게인 말씀하시면서도 진짜 그 산업에 대한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합니다. 제 개인 투자자들도 그 산업 섹터 기초 뭐 분석이라든지 기초 강의부터 해서 이 산업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 또 애널리스트 한번 나오셔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그렇죠. 그리고 그 각각의 리서치 센터나 애널리스트가 보는 뷰 네. 이걸 듣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뭐 크게 뭐 보시면 이미 중국은 태양광 산업의 공급광이 심해져서 태양광 산업의 감원이 시작됐다는 것도 중요한 뉴스죠. 아, 중국은 감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청년 실업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네네. 오죽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국 태양광 기업의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이런 식으로 자꾸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신문을 읽는 건데 그 행간의 의미를 알려면 그쵸 그쵸. 자기의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산업에 대한 생각인데 근데 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시중에 산업에 대한 책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책이 뭐 많이 팔리는 적게 팔리는 그래도 조금 팔렸는데 오. 독자분들의 어떤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팔려서 감사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아주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서 정말 작년 3개월 동안 했고 최대한 쉽게 쓰려고 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리포트를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요거는 저희 그 댓글을 이제 훌륭한 댓글 남겨주시는 한 5분 정도로 뽑아갖고 저희가 요 책을 이제 선물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센터장님에게 샤바샤바해. 섭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상인증권의 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백영찬 센터장이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